그러면 지금부터 포퓰리즘의 확산과 정치 양극화를 주제로 하는 제24차 228 민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식의 사회를 맡은 저는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원장 최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1960년 228 당시에 228 우리 주영님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28은 1960년 2월 28일 일어났습니다만 우리가 40주년이 되는 2000년부터 228 민주포럼을 만들어서 228 정신을 이어가고 또 우리가 그 시대의 정신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포럼의 필요성을 가지고 2000년에 제1차 228 민주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2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228 민주포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포럼과 또 이런 그 하술의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228 민주포럼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또 이어가는 이런 명성 있고 또 유명한 포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포퓰리즘과 또 정치 양극화를 가지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현실이 처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맨날 아침부터 신문을 펴고 뉴스를 들으면서 나라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포퓰리즘이 심하고 또 정치 양극화가 심합니다. 양극화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만 정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살기는 좋아졌습니다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상대를 부정하고 더 심해져서 상대를 정오하고 상대가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럽고 또 한편으로서 무섭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의 처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늘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해결책도 모색하고 그것이 22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8 우리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228의 모든 식구들은 오늘의 처한 문제들도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도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228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주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말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시고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도 들어보고 정말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도 찾는 이런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 박사님과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하시는 여러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상훈 전 미래국회연구위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팬덤 정치라고 보통 불리는 일종의 이제 통속적인 용어죠. 일반 사람들이 쓰는 학자들이 쓰기보다는 근데 그 통속적인 정치 현상을 한국판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또는 새로운 어떤 시민 참여의 그런 민주주의 어떤 대안이 되는가 이런 문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열혈 또는 뭐 극렬 지지 현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팬덤 정치 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군가를 너무 열심히 좋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지하는 현상은 뭐 팬심 정치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대중적 어떤 활동 현상을 다 팬덤 정치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는 제 눈에는 2016년, 7년부터 시작돼서 2020년 정도에 좀 활발하게 등장했던 현상이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보면 2020년 전에는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았던 이 단어였습니다. 2020년을 전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뭐 이렇게 추종하는 분들이 했던 것의 어떤 연장에서 좀 그게 지나친 어떤 것이 팬덤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나치게 혐오하고 다른 생각들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팬덤 정치다. 그 전에 있었던 대중적 지지 현상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혹자는 아니 누군가를 혐오하든 안 하든 그건 그런 개인의 정치 성향에 불과한 거지 그걸 뭘 따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개인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만큼 남들도 싫게 만들고 싶어서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은 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갖게 만드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독일이라고 하는 정치사에서 유태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분들에게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유태인들이 어떤 뭐 그 전에 너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다, 뭐 무슨 그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없이 자기들끼리만 잘 뭉친다 이런 것으로 혐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하고 반유태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건 저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해서가 문제가 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싫게 만드는 집단적 정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게 팬덤 정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팬덤 정치 그러면 뭐 또 많은 또 오해가 진영 대립이다, 진영 간 적대적 갈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핵심은 진영 간 대립이 아니라 진영 내에서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는 오묘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오묘함은 뭐냐면 진영 간 또는 정당 간 대립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보고 나서도 그 선거 과정에서는 진영 간, 정당 간 갈등이나 대립이 사실 뭐 인간의 다른 어떤 열정 못지않게 표출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승복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평화적 효과를 갖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진영 간 또는 정당 간 갈등을 통해서 사회에 중요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그 표출된 문제를 정치인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뤄가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당 대립이나 진영 대립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정당 같은 뜻을 가진 또는 같은 대의를 추구하는 정당 안에서 또는 같은 진영 안에서 누군가를 죽도록 싫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특정 정당에서 보면 친모라고 하는 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의 그 사람보다 다른 당의 당대표보다 자기 당의 그런 사람을 더 싫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같은 대의를 갖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지라고 부르고 하느냐면 거기에는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의 정견이 중요한데 여기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저건 좀 민주주의가 아니다, 반민주주의다 또는 비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는 민주적인 현상입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팬덤 정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마치 텃밭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찰하면 거기에서 이 좋은 먹거리가 나올 수 없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이 갖고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밭이 무너지는 것처럼 민주주의도 그렇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뭐 서로 갖고 나가려는 노력보다는 이 민주주의 갖고 있는 단점을 이용해서 남을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어떤 야유하고 뭐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것이 허용되는 순간 이 운동도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이 완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중의 적법한 대표들이 정치의 문제를 다뤄서 대중과 정치 엘리트들이 서로 잘 협력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현상인데, 지나치게 정치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 집단의 목소리만 허용되게 되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돼 민주주의도 세상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를 반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오로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 말에 따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는 한 번도 하나의 민주주의인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늘 복수로 존재해 왔고, 그래서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민주주의 토론하면 나는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나는 또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라고 하듯이, 민주주의는 여러 민주주의가 있어야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식의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배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 없이는 민주주의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건 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라고 불러서 이름이 뭐 수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부르는 이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좀 이제 견제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에서도 완벽함을 강요하려고 하는 태도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 팬덤 정치는 대중적 현상인과 동시에 그 대중들이 자신의 힘을 세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열정을 대변할 누군가 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팬덤 정치의 다른 짝은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어떤 기대나 열정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도 좋은데 그 과도한 열정을 가진 개인을 어느 순간 버립니다.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를 아주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강고한 지지나 열렬한 지지이기 때문에 팬덤 지지자와 팬덤 리더는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완전한 겁니다.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적인 겁니다.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회주의적인 겁니다. 기회 조건이 다르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열정의 대상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재밌습니다. 지도자 현상의 그런 어떤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도자나 영도자를 바꿔서 추종하는 것, 이게 팬덤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지만 그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약간 도구화된 개인인 점이 과거 일종의 전체주의 운동이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대중 추종적 어떤 정치 현상하고는 조금 다른 것,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소위 친명 팬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대부분 다 친문 팬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한동훈 당대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의사랑에 이 참여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를 오래 만들 수 없는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대표가 오래 하는 게 참 어려운 나라고, 정당이 수십 번 바뀌고 이름이 바뀌는 곳입니다.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돼도 그 영화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지도자 현상을 반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고착된 지지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편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 그러면 팬덤을 이끄는 개인 정치인의 어떤 개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관심의 초점이 그 팬덤을 이끄는 이재명 당대표나 한동훈 당대표나 이분들보다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규모 있는 사람들은 왜 특정 정치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욕구나 열정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게 될까? 그래서 팬덤 정치 현상은 한편으로는 정치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현상, 사회 심리적인 현상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팬덤 정치는 팬덤 리더조차도 팬덤 대중들 또는 팬덤 시민들에게 약간 종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도자 현상이라고 그러면 그 리더가 이렇게 하라면 그걸 따라야 되지만 그렇게 해도 잘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팬덤 대중 자체가 독립된 현상처럼 나타난 게 이게 팬덤 정치의 저는 재밌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역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내 요구를 정치가 따랐으면 좋겠고 나도 정치에 뭔가 효능감이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팬덤 정치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시민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동안 국회에 있을 때 제 사무실이 국회 면회하는 곳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큰 소리가 납니다. 내가 국민인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이런 게 늘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납니다. 우리나라 국회 앞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국회 앞이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 앞에는 정말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이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몰려옵니다. 이건 중요한 현상입니다. 정치학에서 권력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좋은 어떤 이 지표가 되는 건 사람들이 뭔가 요구할 게 생기면 어디로 찾아가냐를 보면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압니다. 미국은 보통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집에 간다고 보통 그럽니다. 그 집 앞에 가서 그에게 요구하고 뭘 하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게 이제 미국식이라면 과거 한국은 청와대에 많이 갔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원들이 조롱받고 의원들 개인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보통의 평범한 수준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제도로서의 국회는 몹시 강해지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본인들의 요구나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의 중요한 전장도 점점점 국회가 되고 있고 이 팬덤 정치의 한 측면은 대중들의 이 욕구나 열정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과 동반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이미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다는 국제적인 조사도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팬덤 정치는 마치 우리 정치가 정말 어디 크게 이 독재로 가고 있고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팬덤 정치의 그 여러 현상을 보시는 데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팬덤 정치에 팬덤 대중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팬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대중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집단 행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의 어떤 집약이 너무 손쉽게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중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중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원의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고 거기에 이념과 신념의 요소는 어떻게 누가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지금 팬덤 정치운동은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짧은 순간에 정치행동을 저렇게 빨리 조직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졌는지, 우리나라의 언론 공론장은 또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졌는지 따져봐야 될 점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중운동, 새로운 정치운동이 우리도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오늘처럼 이렇게 따지는 어떤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일정 국면을 거칠 때는 저는 이런 포퓰리즘이든 대중정치 양상이든이 발현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민주주의 에너지 역동적인 기반이 되는 곳에서 멈출지, 그러지 않고 이걸 누군가가 좀 악용하고 해서 우리 사회를 더 깊게 분열시키게 될지, 이제 우리도 그 기로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팬덤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넓게 보면 좀 긴 원인, 어떻게 보면 좀 원인 가운데는 좀 넓은 원인을 하나 꼽으라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비서실장은 뭐 우리가 아는 예를 통해서 보면 아주 보수적인 분이 와서 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비서실장은 민정계 사람이 와서 할 때도 있고, 집권하면 그 집권당 안에는 신진 개혁 세력들이 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권하면 대통령 권한이 줄고, 대통령도 당에 오히려 당적도 없어요, 여기 뭐 두지 말라고 해서 당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600일 정도가 아마 당적을 못 가질 정도로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우리 정치에는 아주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선들 어떻게 막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사실 모든 게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대통령 또는 각자의 대통령감을 두고 서로 일러대고 화내는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야가 뭐 국정감사를 하든 상임위를 거치면 끝나고 밥도 먹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여야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등지고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아첨하는 정치를 하게 된 건 대통령 권력이 몹시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하고 달리 대통령들은 어떻게든 당에서 소외받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당을 장악해야 되고, 그래서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권력이 예전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은 그래도 오랜 정치를 했던 분들이라 의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점점점 대통령들은 의회를 싫어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혁 국민운동에 참여해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의 시대인데 대통령이 저 국회를 때문에 못 살겠다, 국회를 개혁하라라고 하는 국민운동 본부에 가서 서명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국회를 싫어하는 대신 추구하는 게 뭐냐? 자기를 직접 좋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챙깁니다. 끊임없이 나는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다. 뭐 의회 정치나 정당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맨날 싸움만 한다. 나는 국민만 보고 하겠다. 이게 가져다준 변화가 사실 부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떤 권력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제도를 위해서 나만의 지지자들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오래된 결과 대통령제의 특징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잘 성용해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인데,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 허용되면 사실 민주주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인을 좀 길게 본다면 우린 지금 너무 조급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속도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빠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정서들이 머물 공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 점점점 사회가 좀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자살자의 규모가 지난 15년 동안 OECD 국가에서 1위가 됐다라는 건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속도전이 빠르고 하면 너무 쉽게 결론을 얻으려고 하고 효과를 보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논진을 피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책임이고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를 빨리 물어야 되면 그게 혐오라고 하는 현상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속도를 빨리 만드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과 혐오 정치가 결합되게 되면 우리 정치를 점점점 어둡고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이런 양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길은 달라야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 있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일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권장되는 민주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때고 다르더라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느리더라도 뒤처지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문화적 구조를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느린 민주주의가 아니라 너무 빠른 민주주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격정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있는 윤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정치적 양극화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근데 정치적 양극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과연 이걸 어떤 관점을 봤을 때 이게 문제고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기존 학계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관점을 좀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8월 17일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제의 요구권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뭐 통칭 거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국회가 다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하게 되면 기존 보통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그 회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 제2 요구권을 하게 되면 이 법안을 다시 재의결할 때에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4월 22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이 이제 그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3분의 2 최대한 이걸 하려면은 뭐 3분의 2가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조만간 더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21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그냥 이 제2 요구를 해서 재의결을 했을 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기사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 국무위원의 그 장관의 자질이 있느냐, 이 사람의 정치적인 비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그런 원래 취지에 맞게 그 제대로 운영되는 일이 최근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검찰총장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인사청문회 어쨌든 대상인데 이미 이 정부 들어서 30번째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 장관급 그 인사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인사청문 동의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부결되거나. 근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국회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임명을 자기가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이 30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무위원
이런 장관급 인사 이런 거에 대한 탄핵, 뭐 검사나 아니면 이 그 정부에서 검사나 아니면 판사에 대한 탄핵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국무위원 탄핵을 통과를 시켰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직무 정지에 있다가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기각이 되고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죠. 최근에 마지막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는데 결국 이분은 임명 3일 만에 그리고 자기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통과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정치 양극화라고 해서 현실에서 맨날 보고 있는 뉴스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하나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민주당 의총에서 문자 테러에 대해서 의총에서 그 성토대회가 됐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에서 아까 이전에 그 저기 박상훈 그 박사님께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수박이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주류인 이재명 당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니까 이게 중단이 되어야 돼.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사가 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 뉴스들을 보여드린 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전에 본 것들이 정치적 양극화의 여러 가지 직접 드러난 현상들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정치적 이슈,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서로 입장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대결 구도가 지속이 돼서 그래서 이런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건한 뭐 중도파의 비중이 들어지는 현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양극화라고 먼저 개념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 분포, 유권자 이념 분포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데요. 정규 분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 통계학자들이 이 자연 현상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인구 중에 뭐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을 그 분포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정규 분포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키나 몸무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정했을 때 정치적인 유권자들 그래서 이 왼쪽이 좌고 오른쪽이 우라고 했을 때 가운데가 중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념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 형식의 모양을 보통 띈다고 정상적인 형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런 정규 분포 형태였다면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꼬리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파란색 그래프처럼 양쪽 꼬리가 두터워지고 가운데 중간이 얇아지는 비중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극단적으로 되면 중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좌와 우쪽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쌍봉의 형태의 뭐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이런 형태의 그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념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좌우, 좌파, 우파라는 말에 아마 그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좌는 이제 진보, 우는 보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양극화라는 것이 보통 특정 이슈나 그 정책 그에 대한 이념적 위치, 이게 진보적인 정책이냐 보수적인 정책이냐라고 할 때 국회의원 같은 그런 정치 엘리트들, 정치의 행위자인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여러 가지 일관적인 입장을 띱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든 아니면 재정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좌우, 진보, 보수 스펙트럼에서 위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보통 이런 국회의원 같은 정치 엘리트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일관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관된 모습을 띠는데 보통 일반 유권자들,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학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제 미국 정치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분야의 연구를 한 걸 따라 보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은 그 선거 제도, 이런 거 영향으로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의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1980년대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런 갈등과 대립이 심화가 되면서 정치 엘리트들과 유권자들의 그런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권자들의 이념 부포는 20세기 그 중반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근데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어떤 국방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이런 거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그 자기가 선호하는 민주당, 공화당 정책 그 정당의 그걸 따라가는, 그러니까 본인의 여러 이 정당 이데올로기를 개인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설문조사 이데올로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이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중반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런 게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정당별로 밀접하게 정리된 당파적 정렬이라는 것이 강화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분포가 바뀐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주장한 정책에 더 호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극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이론적 관점에 봤을 때 이념적 양극화가 과연 심각해진 것인가? 유권자의 분포가 아예 바뀌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당파적 정렬이라는 걸 분포는 그대로지만 당파적 정렬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라는 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입장이 연구들을 보면 혼재해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의 분포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 분포보다는 당파적 정렬이 강화돼서 양극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파적인 정렬을 이제 강조한 입장이 오늘 제가 말하는 관점 중에 하나인 정서적인 양극화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양극화랑 이념적 양극화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 이념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복지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그 통일 안보에 대한 정책이든 이 정책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태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그 진보냐 보수냐 이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이념적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적 양극화는 어떤 거냐? 정치 집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호감도나 적대감에 기반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을 내가 좋아하냐 아니면 저 정당을 내가 좋아하느냐, 이 정당을 내가 더 싫어하냐 저 정당을 싫어하냐, 이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보이지만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는 강한 반감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정서적인 양극화라는 것은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아마 그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한테요. 이게 정당 일체감이라는 건 이제 정치 사회학적인 개념인데, 뭐 쉬운 비유를 들면 예서 응원하는 야구팀 그런 거에 관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야구를 응원하신다면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의 야구팀이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게 됐느냐 라는 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 평소에 저녁에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있고 그래서 매번 보다 보니까 나도 야구를 응원하게 되고, 아니면 부모님이 주말에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그 야구장에 데려가서 삼성 라이온즈 뭐 어린이 회원도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게 굳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한번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되면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는 굉장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계속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어렸을 때부터 팬인데 삼성 라이온즈 잘 못한다고 잘하는 팀, 작년에 LG 트윈스가 우승했으니까 LG 트윈스로 응원하는 팀을 바꾸거나,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서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탑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뉴스 틀어놓고 이러면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익숙하다 보면 자기 응원하는 야구팀 자기가 친밀한 정당이 생기고 한번 그런 그 정당 일체감, 정당에 가까운 감정이 생기면 그게 쉽사리 큰 그 충격이 정신적 충격이 있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깨지는 그런 큰 충격이 있지 않아요. 보통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못한다. 국민의힘이 워낙 지지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못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민주당한테 표를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이념적 그 정서의 약화가 이런 정당 일체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그 자신의 선호와는 또 별개로 존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거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어떻게 하든 큰 관심이 없어서 아예 안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마다 편차가 큰데 근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이게 형성이 돼서 정당 일체감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정당 일체감이 강할수록 이런 정서적인 양극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한국의 이런 정치적 양극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처음에 제시했던 이념적 양극화라고 하는 관점과 그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현재 이런 정치적 양극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때 이거를 정치 엘리트의 수준과 유권자의 수준을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양 정당에서의 그 국회의원들의 이념적인 거리가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 네, 한국의 그런 연구들을 보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당 양극화 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권자 수준에서는 과연 이념적 양극화가 벌어졌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0년대 이후에 그런 정당에 대한 그 감정, 자기가 지지한 정당에 대한 호감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반감, 그게 커지면서 이게 당파적 전에 강화를 해서 정당 수준의 당파적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정치적 양극화의 그런 영향들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거냐면 정치 참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고 이게 투표 참여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각 정당이 이 양극화 이슈에 대한 그 관점이 이념적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게 명확해지죠. 이슈에 대한 그 정당들 입장이 명확해지니까 유권자들이 이슈에 대한 그 정당의 입장을 이해하기 쉬운 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정당 일체감이 가진 유권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참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정당 양극화돼서 중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중도 유권자들이 소외가 되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소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당파적 대립이 심화되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캠페인,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언사 혹은 부정적인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거, 한국의 지난 20년간의 선거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그 17대 대통령 선거 때 가장 그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높아서 2012년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75.8%, 그 다음에 2017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77.2%,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2020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77.1% 이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참여 증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념적 양극화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연구에 따르면 그 투표 참여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고, 그 정치적 양극화가 이 두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차이를 그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 다른 그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영향은 어떤 것이냐, 양극화 영향. 긍정적인 측면은 이념이나 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정책 공약에 대한 그런 이슈, 투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가 어떤 그 우리 정당이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그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슈라는 게 선명해져서 이 정당은 이걸 그 주장을 했었지. 그래서 그 정당이 호응을 얻어서 당선이 되고 그 펼쳤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근데 정당과 민주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듯이 정당 간의 이념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타협이 어려워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타협, 대화 타협이 중요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타협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안 된다. 특히 분점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 서명을 해야지 법안이 발효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서 보여드렸듯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한다. 그리고 그 야당이 3분의 2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재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속 그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교착이라고 하는 게 법을 만드는데 이어갖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입법 교착의 이런 주로 분점정부 상황에서 많이 행하는데 이게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여소야대, 야당이 다수인 상황이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 대통령 정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수 차지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거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의 원하는 대로 할 거고,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이거 받을 수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측면,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양극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정서적인 양극화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상대 정당 지지자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또 됩니다. 지지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래서 서로에 대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정치와 무관한 분야까지 이런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측면인데, 재밌는 건 뭐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치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하다. 그래서 이 정서적 양극화라는 게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혐오나 배제, 내가 싫어하는, 내가 나랑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내가 지지한 정당 다른 정당 지지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아예 인간관계도 맺지 않고, 그 다음에 혐오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결국은 사회적 신뢰의 저하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내로남불이라고도 하고, 진영 논리. 내가 그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 기준과 다른 정당 지지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거.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 그쪽에는 무조건적 응원을 보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당의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이런 태도가 확산이 되면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2021년 1월에 미국 의회 의사당을 쳐들어가서 점거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뭐냐? 네. 이념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입법 교착이나 뭐 극단적 대립, 그러니까 부정 측면 아니라 참여의 증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서적 양극화는 이런 비정치적인 부분에서까지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키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고요.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28 민주 기념 사업회에서 또 이렇게 뭐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뭐 진짜 그 1선에서 연구하시는 우리 두 분 우리 저 알피다 선생님과 또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 또 모시고서 이 한국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 관해서 또 논의를 하고 또 뭐 어떤 그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그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저 박영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토론 순서인데요. 두 분 우리 선생님들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네 번째 선생님들께서 우리 뭐 아주 뭐 강하게 좀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매현 교수님,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기존학교 집중연구소하고 달리 팬덤 정치에 대한 그 연구재단의 운영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박세훈 선생님 글을 이제 책도 샀고요. 저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진짜 오늘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온다고 집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사무 선생님의 뭐 어떤 그 논의에 대해서 뭐 반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저도 사실은 그 퍼블리즘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팬덤 정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고, 또 퍼블리즘과 팬덤 정치가 한국판 퍼블리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팬덤 정치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뭐 팬덤 정치나 퍼블리즘이나 뭐 양극화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대한민국의 무슨 시대 정신이 된 것처럼 막 너무 퍼져가고 있다라는 거. 꼭 이런 그런 것들에 어떤 따라가지 않으면 뭐 정치인이든 대중들은 뭐 그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명 이것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대의 정치, 다르게 말하면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가 아닌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적대의 정치가 지금 완전히 뭐 대한민국을 거의 뭐 갈등과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것은 사실 한국에서만 유독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트럼프 그 의회 점령 그 얘기도 하셨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파퓰리즘 정당들의 어떤 득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은 어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상훈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정당이라든가 뭐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고 하든가 이런 매개 집단이 존재하고, 국민의사가 이들을 통해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이 대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무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의 뭐 사이나 정치의 개인화 현상하고 지금의 어떤 그 팬덤 정치나 퍼퓰리즘은 거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역시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전 세계적인 유럽 같은 경우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사인화된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기성 정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 기성 정당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포퓰리즘 정당의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두 개 정당이 그대로 있는 데에서 특정한 정당의 의견보다는 그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의견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
이게 결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대의 정치를 노정한다라는 것도 다원주의를 추구해온 이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뭐 대통령제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개인한테 추종을 한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리더는 대변인이나 대리인의 성격이 강한데 마치 수탁자와 같은 모든 걸 다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리더가 선출된 리더가 어떤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면 관료제, 민주적 절차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든가 리더와 추종자들 사이에 긴밀한 개인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어떤 그 사인화된 리더십, 이것이 지금 어떤 그 팬덤 정치라든가 한국에서 보이는 포퓰리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은 내가 나만이 어떤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치 어떤 구원자처럼 그런 미래상을 대중들에게 만들어주고 또 대중들은 이러한 리더와의 일처감을 통해서 막 자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어떤 현재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그런 거, 이게 결국은 원인은 우리 기성 대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재명이 말하는 거, 나는 한동훈이 말하는 거, 거기에 열광하는 거지 민주당이 말하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근데 정치의 사이나 어떤 지도자에 열광하는 모습이 삼김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팬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DJP 연합에서 봤던 것처럼 정치권 내에서 일정 정도 정파적 견해 차이를 뛰어넘는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개딸 문파, 친윤, 친명 이거는 결국 정서적이고 어떤 유대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런 형식의 어떤 정치는 결국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하고는 분명히 어두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왜 이렇게 활성화됐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이제 요 미디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디어 포퓰리즘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대중의 취향에 발맞춘 상업화되고 이념적인 편향을 가진 미디어 콘텐츠 유튜브, 이게 의도하지 않든 반지성적인 지도자의 등장을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현재 기능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중의 주목받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고 또 이 소위 뭐 우리가 팬덤의 리더라고 하거나 혹은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들은 또 이 혐오와 배제의 어떤 담론을 퍼뜨려가면서 어떤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뭐 뉴미디어와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의 사이다를 대변하는 리더 간에는 좀 필요 동시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의회나 정당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그 의회가 어떤 정당의 목소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다된 지도자가 결국은 리더를 추종하고 그 리더의 말을 따르는 지금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포퓰리즘이 원래 왜 등장했냐라고 물으면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는데 지금에 보이는 정치 사이다를 보이는 팬덤 정치나 포퓰리스트들의 행태는 결국은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엘리트 민주주의 혹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모습하고 완전히 닮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모습 역시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결국 부정적인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제 두 문제를 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대중들이 팬덤을 통해서 정치를 구현하고 포퓰리스트에 의지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포퓰리즘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요구하고 새로운 정당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어떤 행감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적대와 혐오로 대변되는 반다원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그 본질에는
인민중심주의, 지금 나의 어떤 의사나 의견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기성 제도권 정치권이 싫고 나는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하고 소외된 우리 인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지는 어떤 지도자를 열망하는 인민중심주의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우리가 포퓰리즘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인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공화당이나 그 민주당의 어떤 소외되었던 농촌 민주주의 복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팬덤 정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되게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포퓰리즘 역시 사실 우리는 적대한 혐오라고 하는 한 축으로 설명되지만 적대한 혐오 또 인민중심주의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중들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연구자들이 대중들이 그러니까 적대와 배제 정치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인민중심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은 기성의 대의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 같이 혹은 어떤 전문가 민주주의처럼 지금의 엘리트가 싫은 것이고 우리는 대의제를 선호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경험적인 연구에서 많이 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팬덤 정치라는 것이 지금에 보여지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정치에서는 구현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정치가 만들어지는 대중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내면화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또 다른 민주주의의 어떤 열망을 표출하는 하나의 어떤 대중의 어떤 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아까 조금 그 박상호 선생님과 저의 어떤 생각이 일정 부분 좀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급한 민주주의를 말고 조금씩 기다리자라고 하셨던 그 마지막의 말씀도 되게 인사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는 이제 박상호 선생님의 논쟁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보강 차원에서 제가 토론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권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응답성이라든가 책임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보여지는 이런 나쁜 현상들도 보여지는 이 근저 안에 있는 대중들의 헛헛한 마음을 좀 이렇게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 정당이나 의회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이 정치 사회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형태의 팬덤, 부정적인 형태의 포퓰리즘 이것은 한국의 어떤 정치 가정을 계속 삼켜 먹을 것 같고요. 정말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사이나라는 그것을 조금 벗어던질 수도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정당이 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수술 좀 바꿔서 저쪽에서 왼쪽에서 했으니 그대로 수술을 할까? 예, 우리 그 박재일 실장님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영남일보 박재일 기자입니다. 지금은 논설 실장으로 있고요. 신문사에서 한 30년 근무했는데 다른 직장도 정권에서 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은 정치학입니다.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 철학, 정당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백그라운드 아셔서 못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제목이 이제 보면 그 책에 잠깐 쓰는데 습작 형태로 거기 한 4페이지가 뒤에 보면 있는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있는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최근에 나온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한 번 더 포퓰리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부각됐다. 왜 그러냐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나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든 무슨 중남미든 아프리카든 독재든 북한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면은 인민전체주의라면은 그런 것 확대한다면은 그런 데는 그 나라가 죽든 살든 상관없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와서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이따 좀 설명하겠는데 그런 측면이 우선 있고 팬덤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좀 청량한 것은 어느 시대나 이것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또 더 최근에 불거진 얘기입니다.
연예인들의 팬심, 김영웅을 좋아하는, 나훈아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더슬럼 남진을 좋아하는, 하춘화를 좋아하는 이런 팬덤은 늘 있었는데 이게 정치 영역으로까지 침투한 것은 이것도 근자의 일이다. 굉장히 좋듯이 든간에 그게 이제 좀 분명히 좀 짚고 한번 넘어갈 부분이다 하는 거죠. 정치의 팬덤이 들어왔을 것은 근자의 일이고 또 심각한 것은 약간 우리도 지금 이 팬덤 정치가 알게 모르게 엄습하면서 이게 직접적인 압력 정치가 되든 아니든 대중이 정치인을 움직이는 강력한 그 어떤 도구가 되든 아니든 간에 팬덤이 팬클럽이 약간은 되게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 민주주의와는 조금 더 결이 다르게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걸 좀 전제하고 싶고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적어놓은 거는 뭐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혹은 통시적으로 제가 살짝 적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팬덤이든 파퓰리스트든 정치가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가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해방 이후에 우리는 기획도 없이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모든 주의 주장이 다 이념이 다 생겨났습니다. 뭐 빨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칠게 하면 저 어디 미국서 온 뭐 이상적인 민주주의까지 그런 전통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스며들어 있어요. 왜냐 반문하면 뭐 유교는 우리가 양반문의 건 우리가 만드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화가 거기 스며들죠. 우리가 만든 정치 제도, 정치 이념은 솔직히 말해 제로입니다. 동양에서 만든 거는 이 지금 모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념적인 분기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설명을 많이 하면 엘리트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소수자가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미셸이 이야기한 과도제의 철칙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잘 되더라도 결국은 적당히 몇 명들이 해먹는다 귀족들이 아이언 오브 올리가키죠. 과두제 몇몇 소수 과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데 이게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중민주주의가 되죠. 민주주의 1인 1표 1등가스 모든 놈이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대중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이제 팬덤 그리고 파퓰리즘까지 왔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뭐 잘 아시다시피 SNS 우리 여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SNS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그 중간 지대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정치적으로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파벌 정치입니다. 이 중간 단계로서 과거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과 비슷하게 일본이 며칠 전에 새로운 그 수상 총리가 당선됐지만 역전승을 했죠. 내부적으로 의원들이 투표하는데 그 파벌의 모임에서 서로 처음에는 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뭉쳐서 총리를 만든 거예요. 당 총재를 뽑은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과거에 한 60년, 70년 박정희 시대부터 해서 좀 거천으로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그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다시 더 이제 대중민주주의가 되면서 파퓰리즘과 팬덤이 좀 우리 정치에 더 스며들게 됐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파퓰리즘은 박 기자 네가 이야기는 왜 그렇게 조금 살짝 위험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건 굉장히 그 심리적인 상태와도 연계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정치인과 하나의 내가 인카네이션 나와 동일시하고 내가 그 사람이다 심리적인 어떤 종속 내지는 복종 관계가 서로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뭐 나훈아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나훈아다시 김영웅을 좋아하면 무조건 김영웅이듯이 막 싸우잖아요 서로 그 다른 팬들끼리. 그래서 이게 인간 심리에 굉장히 대중적인 불안 내지는 분노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심정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내가 싫어하잖아요. 나 좋아하지 말라는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사회 분리 형상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그러면 이런 팬덤과 파퓰리즘 시대에는 어떤 정치인이 더
득세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교원 형식, 말을 잘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조금 더 선동적인 사람이 여기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도 제가 구태여 설명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그런 정치인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런 그 이상의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돌아가서 저희들 나라에 뭐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뭐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 예를 들면 25만 원 전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것이 과연 이게 포퓰리즘인가? 아닌가? 예? 그리고 뭐 20대 애들이 1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부터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실업수당을 받는데 이거는 포퓰리즘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세월이 지나면 포퓰리즘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첫 번째 것은 25만 원을 지금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이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지도가 아니니까 지도자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열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 경기 부양한다 다 그건 헛소리고 명백히 포퓰리즘적인 그게 가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거야 국민들이 보고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나는 뭐 25만 원 안 받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거 하자 뭐 이런 이제 막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제를 던진 자체는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인 것이다. 찬반을 떠나서 그게 정의냐 아니냐를 떠났어. 우리 뭐 어디 말하는 퍼주기 논란도 있잖아요. 약간 이게 이제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 정치적 정략으로 지금 포퓰리스트적인 것은 약간 좌파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운동권 저희들 세대에 대학 다닐 때 NLPD 계열 뭐 인민민주주의 뭐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 많이 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쪽에서 그 선동이 굉장히 능하니까 포퓰리스트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럼 지금 우파 이쪽은 뭐냐 그럼 조금 뭐 옛날에 뭐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책상머리에서 일은 하는데 어떤 선동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 오늘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밀린 게 뭐 맨날 얻어터지잖아요. 특검 이런 거 뭐 108번 탄핵 집회가 지금 광화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팬덤도 있지만은 포퓰리즘적인 정치가 굉장히 우리 거리의 정치가 지금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게 정의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저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부분을 한번 더 얘기할게요. 왜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이 지경이 났나, 이 사단이 나고 있나, 세계적으로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 이걸 지금 트럼프를 문제시하고 있냐를 보면은 트럼프를 이랬어요. 어쨌든 여기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제가 썼는데 2025년 1월 6일 날 미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게 아니라 2021년 1월 6일인데 정확히 사실상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민주적 관점에 보면은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이번 대선은 무효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선 무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듯이 뭐 박근혜 탄핵이 무효다 아니면 뭐 이런 식이 있듯이 여기도 의사당에 난입해 가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국기 혼란 거의 반대 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올해 다시 출마했죠. 총알도 막 피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트럼프는 극단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백인을 제외한 그 노동자 저 이민 온 사람을 짐승들이라 그래 짐승. 제가 또 그치 이 새끼들 우리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 그게 용인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중국 놈은 악마다. 우리가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좀 광기 어린 그리고 뭐 내가 지면 미국이 다 피바다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TV에 나서 공공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자기 주도 팬심과 이걸 얻으면서 정치를 지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뭐 한국 지금 미래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따 혹시 더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죠. 박수능 상대 교수님께서 인포메이션. 예, 안녕하십니까. 상대학교 정치외국가 박정욱입니다.
그 토론문을 좀 읽어 나가는 대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 24회 228 민주포럼에 참석하고 토론하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교육 때까지 대구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뭐 여러 언론 매체들로부터 22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비워왔고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현재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이 소위 말하는 보수에 지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22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일에 분연히 맞서서 일어나는 선미정신이 이 땅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윤지성 교수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이념적 양극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관하고 세계관이 달라서 양극화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서적 양극화, 여기서는 이제 특정 정당에 대한 호감으로 이제 이제 데피니션을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개념적으로 분류하면서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에서,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는 유권자에서 두드러짐을 지적한 뒤에 민주주의의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이념적 양극화보다 사회적 신뢰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정서적 양극화가 한국 정치에서 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숙도와 지역에 상관없이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한국 정치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전공은 저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정치고 소위 말하는 제3세계 정당 정치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이라든지 국가에 상관없이 양극화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재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집권기 이후에 미국 양안 관계에 대한 태도로 완전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대만, 반이민 극우 정당이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옐로우 셔츠와 레드 셔츠, 예전에 친탁신과 반탁신 사이에 내전을 방북해야 하던 폭력 사태를 경험했던 태국,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동원이 거셌던 인도네시아 등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과거 서구 민주주의 체제가 경험한 것처럼 예를 들어 치열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세력과의 대결과 같은 양극화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이면적이라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심리적 내전 상태로 불릴 정도의 양극화의 질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질적 하락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저하시켜서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 인도네시아의 프라보 수비안토 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낮은, 특히 의회 제도에 대한 의회 제도를 비롯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신념이 낮은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등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계량적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가 현재 한국의 이념 갈등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에 정치적 양극화를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로 개념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념적 양극화가 비록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는 커지고 있지만 사실은 유권자 차원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유권자들이 점차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는 정당에 대한 호감에 바탕으로 든 정서적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은 경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인들의 이념적 성향은 북한에 대한 통일 방식과 반공주의와 같은 몇몇 아젠다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즉 2016년 한국 종합사회조사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을 보수주의라고 지칭할수록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이 오히려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수다, 내가 진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보수주의들은 반이민 정서고 원래는 좀 이론적으로는 좀 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유권자들이 점점 분명한 당파성을 가지면서 정당에 따라 얼라이먼트, 즉 정렬되는 현상을 정서적 양극화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수의 기존 논문을 참고해서 적실성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도 크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이제 개선되거나 보충될 점 그리고 제가 그 궁금한 점들이 좀 있는데 우선 이제 이 논문은 이제 기존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좀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와 자료들을 토대로 저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정당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지지 정당의 선호 강도에 따라서 다른 정당 혹은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비호감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런 비호감도는 시간에 따라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경험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양극화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양극화에 대한 현상 자체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념적 양극화는 예를 들어서 이념적 양극화가 있더라도 서로 이제 이념적 강도에 서로 좁혀주는 제도적 기제, 예를 들어서 대연정이라든지 종합주의적인 어떤 사회 통합 기구라든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 협의체가 있었지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 같은 제도적 기제 혹은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자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 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균질한 사회는 아닙니다. 서로 치열하게 이념적으로 다루고 그런 어떤 토론이나 협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발전시키는 어떤 기제들을 잘 이제 작동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념적 양극화와는 달리 정서적 양극화는 왜 민주주의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서적 양극화는 제도 혹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정서적 양극화를 이미 겪은 국가들은 어떤 정치적 경도를 겪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는 정서적 양극화의 큰 원인이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 증가를 이제 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흔히 뭐 중도층 혹은 무당파 서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평론가들은 이제 뭐 무당층과 중도층을 뭐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유권자들이 3분의 1 정도는 이제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당을 기존부터 선호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걸로 소위 말하는 정서적 양극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 일체감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당 지도자에 대한 지지 강도의 증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을 좋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좋아서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는지 한동훈이 좋아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국민의힘의 이념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 좋아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잦은 당명 교체, 이합 집산, 당원 육성 프로그램의 부재, 정치적 경험이 없는 여기 그 변호사님이 계셔서 좀 죄송한데 유사 출신 명망가들이 낙하산식 정책 참여로 인해서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민주화 이후 소위 말하는 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들의 정치적 정당 제도화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정의당, 바른정당을 비롯해서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지지층을 규합하려고 했던 정당들이 사실상 실패를 경험한 뒤로는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대중정당의 경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간의 경쟁이 많이 남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열성 지지층들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딸이라든지 이렇게 정당의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과연 정당 일체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진짜로 정당 일체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서 좀 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규명이 될 수 있는지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윤지성 교수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박연석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박정훈 교수님. 자, 마지막으로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정재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제목을 지역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을 했는데 사실 뭐 평소에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포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제 발제적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난 후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구 경북의 정치, 뭐 넓게 보면 경상도의 정치가 우리 전국적인 정치 지형하고는 결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참배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전석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차에 우리 윤지성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게 정서적 양극화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장해서 지역 정치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 뭔가 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는 저 개념을 알고 난 후에 인터넷에 가서 대구민주당 공변이라는 걸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저 자료에 나오듯이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특정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을 말하면 국민의힘당에서 어떻게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유권자들이 이러한 현실 정치,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고 폭력까지 쓰면서 하는 것들이 매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로.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난 후에 전국에 있는 독자들이 댓글을 쓰는 것이 제가 이제 한번 보시라고 올려놓았는데 이거는 참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선거 때만 되면 너희들은 선거를 왜 하냐 이런 비아냥까지 듣는 상태이다 라는 최소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자료를 보시면 정서적 양극화와 권력의 편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발제자 교수님, 윤지성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정치 양극화는 말씀처럼 이념적 양극화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정치판에서는 진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영론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정치를 움직이는 동기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현상, 소위 말하는 특정 정당의 당선자만을 배출하는 현상이 한 세대를 넘어가서 그 정당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다른 정치 집단이나 정당 지지자에 대한 적대감도 그만큼 고착화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외견성 양극화가 아니라 일극화, 단극화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적 양극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작동도 많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뭔가는 소위 말하는 책임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대구 경북지에서는 양극화의 양극이 대등한 수준에서의 권력을 갖지 않고 또 권력이 교차되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고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정치적 양극화의 아주 특수하고도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몇십 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유권자의 태도 자체가 이미 고착화 된 것 같아요. 투표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이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파, 중도층은 자기가 투표하자 바뀌지 않으니까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늘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조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발언은 자연스럽게 나요. 계모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을 비판하는 행태는 곧 이단화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선거를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늘 25%에서 30%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계모임 나더라도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민주당이나 뭐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 자체를 자기 스스로 검열해서 하지 않는 그런 성향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혐오의 배제의 노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루어져서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 정당 또는 지지자 사이는 다른 정당의 정책이나 지지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정당 후보에게 막말을 하고 사태질하고 폭력까지 쓰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그래서 이 정치적 양극화의 모순이 정치적 자유,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권조차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선출된 공직자의 태도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선출직 공직자들, 뭐 지방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유권자의 요구나 민심에 의하면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심하죠. 이게 민원에. 그런 걸 내한테 왜 이야기하느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총선거나 지방선거나 이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대의제를 형성하는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 요식행위, 특정 정당의 공천의 후속행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 결과 이제 그렇게 해서 선출된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선량들은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중앙 자기에게 공천을 주는 공천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회에서 늘 침묵하거나 지역민을 배신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는 문제는 이거예요. 정치 신인을 배출하지 못해요. 공천권자는 능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자기는 잘 되는 사람만 공천을 줍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사실인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부 다 인간성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유권자로서 지역민을 위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의지는 전혀 없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후보자는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천 신청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보다 차라리 무소속 나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신인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지역 정치가 고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영남일보에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마 서울 가서 정치하지 않고 대구서 했으면 공천 못 받았을 겁니다. 제가 오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가진 큰 공동체를 견인하고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도시, 정치인 불임 도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민의힘당에 지금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에 지역구 출신 의원이 총 몇 명인가 하면은 59명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역구 출신 의원이 모두 다 90명인데 이 경상도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5.5%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대구 경상도 출신 지역 출신 정치인이 그만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지역민들의 처음부터 선출될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정치인의 자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진 사람들이 선량으로 공천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 정치 무대에 그만한 의원 수 65%를 넘는 정도의 정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대구 시민의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는 다음 세대가 무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 찾아서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큰 문제지만 이 지역에서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서적 양극화에 심화되어 있는 지역민들에게 대책은 25%에 해당되는 소수파를 대변하는 정치인도 배출시켜서 그 사람들이 대의 정치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석하는 거죠. 그런 정서적 양극화 현상을. 그러한 유일한 대안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소수자 대표하는 의원들도 배출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바꿔내야지 지역의 정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 대사님, 제가 시간을 제청해서 죄송합니다. 또 오늘 저희 두 분 우리 교수님들 아주 좋은 발표하셨고 또 네 분 우리 선생님들 또 좋은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계셨지만은 사실 한국이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뭔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는 지금 줄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고. 또 경제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이래 볼 때는 이 정치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 거기에 크게 늘 관심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기울이는 게 아닌가 이런 싶고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팬덤 정치랄까 양극화랄까요 이런 측면들이 어디 쓰나미처럼 썰어버리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좋은 발표하셔가지고 이 양극화, 팬덤 정치, 이 포퓰리즘이 뭔가, 특징이 뭔가,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블루아에서 집중을 해주시고 또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